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오일, 석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오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2020년 초에 한 $60 정도 하던 오일의 가격이 지금은 뭐 $1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반등을 해서 한 $15, $7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얼마 전에는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서 우스갯소리로 오히려 기름을 넣고 나서 휘발유 같은 거를 넣고 나서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석유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석유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석유 가격이 연초 대비로 4분의 1,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왜 한 200원, 300원 밖에 안 떨어져서 1200원, 1300원 선에서 유지가 되는 건지, 그리고 정유사들은 앞으로 괜찮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석유는 크게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고요. 여기저기서 생산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생산량이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 3대 지표라고 볼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석유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WTI라고 미국의 텍사스 쪽에서 나는 석유를 얘기를 하고, 다른 하나가 영국의 북해에서 나는 브렌트유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두바이유라고 해서 중동에서 나는 UAE 쪽에서 나는 석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브렌트유랑 WTI는 저유황의 경질유라고 해서 조금 품질이 좋은 석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바이 쪽은 약간 고유황의 중질유로 보셔서 앞에 말씀드린 브렌트나 WTI보다는 질이 조금은 안 좋은 석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WTI 가격이 두바이유에 비해서 조금 높은데, 그게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던 게 WTI 쪽에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미주 지역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 브렌트유는 유럽이랑 아프리카 쪽에서 거래가 되고, 두바이유는 싱가포르를 거쳐서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석유의 종류 중에 우리나라는 어떤 석유를 많이 쓸까요?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초반에 두바이유를 도입을 하기로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제 시설 자체가 두바이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걸로 바꾸는 투자를 하지를 못했었고요. 미주 쪽에서 수입을 해서 쓸 수는 있었는데 운송비를 고려를 했을 때 두바이 쪽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자체의 한 80% 가까이가 두바이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란 사태나 아니면 다른 두바이유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은 미국 쪽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이런 쪽으로 원유 도입을 지금 다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바이유의 비중이 절대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계 3대 허브라고 불리는 현물 시장에서 가장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 3대 오일 허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래서 하나가 미국의 걸프만 쪽에 있고, 다른 하나가 유럽의 ARA라고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안트베르펜이라고 유럽 지역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주롱 지역에서 하나가 있어서 3대 허브로 불리고 있고요. 최근 트렌드가 이 3대 지역 외에도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된 게 아시아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일 허브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국석유공사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동부가 오일 허브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WTI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과 현물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물은 오일 그 자체를 거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선물은 미리 사놓으면 다음 달이나 이렇게 인도하는 시점을 미래에다 두고 그 가격에 미리 사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은 이제 뉴욕이나 런던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오일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요새 친환경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석유 수요가 조금씩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거기에 추가로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오일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그 와중에 이제 트리거가 됐던 게 사우디랑 러시아 간에 좀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됐었던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 둘 간의 싸움이 미국의 셰일 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면 보통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나는 오일의 경우에 이미 설비도 있고 이런 오일이 매장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캤을 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느냐라고 보면은 사우디 쪽은 한 10불 언저리가 되고 러시아가 그 수준이 한 20불 정도가 되고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한 40불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해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셰일가스나 이런 쪽에 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쪽을 조금 누르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1973년쯤에 이제 오일 쇼크가 한번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때 오일 쇼크를 받으면서 한국석유공사를 세워서 전략적으로 오일 원유를 비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저장시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비축을 해왔고 해외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오일을 좀 전략적으로 확보를 해오고 있는 중이죠. 미국도 그 사태를 겪고 나서 미국의 원유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만 수출하는 것을 허용을 했었고요. 그것도 하루 한 50만 배럴 정도만 수출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한 40년 만에 오일 수출 제한이 풀리게 된 거죠. 미국 내에서 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셰일가스를 잘 캐낼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셰일가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 석유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수출을 제한하거나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오일이 오히려 남아 돌게 되고 쿠싱 에어리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주로 저장시설 같은 게 있는데 거의 내륙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원유이다 보니까 어디 저장할 곳이 많이 없는데 원유가 남아 돌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은 두바이유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두바이유보다 가격이 저평가돼서 거래가 되어서 오고 있었던 거고요. 이 정도면 오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럼 오일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거죠. 근데 휘발유 가격은 실제로 뭐 1,500원, 600원 넘어가다가 오일 가격이 4분의 1, 뭐 10불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실제 휘발유 가격은 뭐 1,300원, 그리고 좀 싼 데 가야 이제 1,200원대에 나오고 이러는 수준인 거죠. 결국 뭐 한 200원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건데요. 왜 이 선에서 유지가 되는 걸까요? 참고로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뭐 세계 뭐 한 60여 개 국가 중에 한 25번째로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좀 높은 편인 게 어떤 이유냐라고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휘발유 가격의 한 60%가 실제로는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인데요. 이런저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고 그 세금이 휘발유 가격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가격의 몇 프로로 매겨지는 세금이 아니라 리터당 몇 프로로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리터당 거의 900원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일 가격이 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으로 900원 가까이를 내야 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9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원유 자체가 중동에서 오는 겁니다. 중동에서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원유를 수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정제를 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 3주, 한 달 정도까지 그 엔드 프로덕트라고 하죠. 휘발유까지 이 원유 가격의 하락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떨어졌다고 당장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2, 3주나 한 달 정도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차차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던 와중에 한국의 원화 가격이 굉장히 약세로 돌아섰죠. 달러당 뭐 1200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던 게 지금 뭐 1300원 가까이 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 원화의 약세 자체가 휘발유 가격을 내려가게 하는데 제한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원유 자체를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한국 정유사 입장에서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더 많은 원화를 지불을 하고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를 원화로 팔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제한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오일 가격이 많이 하락하거나 할 때 정유사들이 실제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을 많이 안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그래서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분기 때 정유사들의 손실이 거의 3조 가까이, 3조가 넘게 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이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한 2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오일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조금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계속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3, 4조 가까운 손실이 왜 일어나게 된 거냐는 걸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인 거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유건 아니면 휘발유건 아니면 뭐 석유 제품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마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정제 마진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까지 가는 정제 마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제 마진이라고 하면 이제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료의 가격을 빼고, 그리고 운송비 등의 기타 경비 비용을 뺀 정제 마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은 정유사는 계속 손해가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한 6위 정도의 정제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제시설을 한국에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 정제를 해서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 파는 수출 산업이 굉장히 많이 키워왔었고요. 그래서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한국의 효자 수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약간 사이클이 있는 경기 순환적 산업이다 보니까 한창 좋을 때는 이제 차화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2010년, 11년 이때 이제 차화정이라고 해서 주식이 굉장히 화랑이었던 적이 있었죠. 차랑 화학이랑 정유사들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다만 이런 원유 가격이나 전체적인 수요 감소로 인한 마진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자가 날 때는 좀 크게 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마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일 가격이 크게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 아까 오일을 사와서 한국에 들여오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했죠. 중간에 재고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오일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면 재고 평가를 했을 때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한 30불에 사왔는데 한 달 동안에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가격이 10불이 돼버리면 30불로 인식을 했던 재고 자체가 10불이 돼버려서 20불 정도는 손실이 나게 회계상으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재고 손실 자체는 일시적으로 오일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마진 자체가 살아나지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게 있고, 추가로 전체적으로 큰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데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중국 내에서 중간 원료 같은 거를 한국에서 많이 사갔었는데, 그런 쪽까지 이제 캐파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이나 미국 쪽에서도 실제 원유가 나는 지역에서는 원유만 캐서 팔았었는데, 부가가치를 조금 더 높은 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정제시설을 그쪽에다 만드는 거죠. 이게 오일 가격이 막 100불이라고 했었을 때 한참 붐이 일었다가 오일 가격이 5, 60불로 확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 모든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중단이 됐었고요. 다시 살아날 기미가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일 가격이 또 확 떨어지면서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펜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우리나라 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이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유념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서 석유를 많이 쓰는데, 이 석유 외에도 다른 대체 피드스탁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 원료가 되는 게 좀 많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라고 해서 이제 납사라고 해서 그거를 원료로 많이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는 석탄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석탄을 활용하기도 하고, 미국 이런 쪽에서는 이제 LPG 가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크래킹 정제를 하는 시설들을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료의 다변화 자체도 전체적인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유사들이 보통 석유 제품 등유, 경유, 휘발유, 벙커스유 이런 것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유를 정제를 하고 나면 납사라는 게 나오는데, 납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플라스틱 제품이 원료가 되는 걸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이 이러한 석유화학 제품의 거의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유사나 화학사들이 중국향으로 나가는 석유 제품 수출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석유 제품 쪽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유사들은 과거 몇 년 동안 이제 석유 화학 제품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왔었고요. 석유 제품 쪽에서 줄어든 마진 자체를 뒷단으로 가서 석유 제품을 만드는 뒷단에 투자를 함으로써 좀 커버를 하겠다라는 의도였던 거죠. 만약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면 그럼 정유사들한테 좋은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트렌드라고 하면은 지금 석유 가격이 떨어졌던 거에 반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들이나 정유사들한테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오일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살짝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었던 몇 년 전에는 실제로 그래서 정유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정유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공급도 아니고 오일 가격 하락도 아니고 이 석유 제품이랑 석유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동 제한 명령들이 내려지고 있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여행을 자제를 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비행기에 들어가는 항공유, 그리고 배에 들어가는 벙커스유,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정유사들이 현재 가동률을 한 80%, 90%까지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수요가 살아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라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정유사나 석유화학사들은 공장을 거의 24시간 돌리면서 중간에 이제 정기 보수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게 되는데, 그 시점 자체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많이 줄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정기 보수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서 OSP라고 원유 공급 가격 자체를 좀 할인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 사우디와 러시아 이 구도 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에서 저희가 수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원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면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오펙 13개 국가랑 추가로 10개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에 한 970만 배럴씩 감산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죠. 만약에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오일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수요 자체가 하루에 한 2천만 배럴, 전체 수요의 한 20%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공급 자체는 그 수요 감소 대비로 반도 안 되게 감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오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좀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과점의 형태로 한 4개의 최근에 알투주유소 이런 거가 하면 5개, 하나토탈까지 해서 들어가서 좀 석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은 세금을 어느 정도 많이 띄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한국 수출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유사나 석유화학사들이
주식을 좀 보시거나 하신다라고 하면 상반기는 우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 때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을 하면은 뭐 괜찮은 투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망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으면은 향후 이제 오일 가격이나 뭐 정유사 실적 관련된 거를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정유사나 석유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정제 과정이나 정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서 우리가 쓰는 화학 제품까지 어떻게 오는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큰 틀은 이 정도 선에서 좀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개괄적인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